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판문점 통일각에서요,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 진행하면서 미북 대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자, 민주당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께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당은 변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 나와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문서로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습니다. 네, 당초 여야가 18일에 합의했던 판문점 지지 결의안 어제 본회의 이 처리 결국 무산이 됐는데 여야 입장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18일에 이제 국회 정상화를 합의를 하면서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부분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에 이제 조금 자유한국당 쪽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은 본회의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판문점 선언의 원래 내용대로 해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북핵 폐기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핵 촉구 결의안으로서 사실상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그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또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합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요.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요, 야권 단일화가 시동을 거는가 했더니 좀처럼 진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야말로 박원순 후보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김 후보께서는 확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김문수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들어갈 거면 그냥 들어가지 자꾸 단일화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제 뜻하고 상당히 좀 다르게 보도될 우려가 있어요.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 발언.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2등합니다, 3등합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고 무조건 당선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또 일정 부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단일화가 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일화가 됐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숫자가 좀 나온다든가. 저게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 어느 누가 해도 박원순 후보를 일으킬 수 있다라든가. 또 그런 조건이 생기지 않더라도 서로 생각이 좀 같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한 식구다 해서 이제 뭐 옛날 야권연대 같이 같이 단일화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것 같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그러면 단일화를 서로 좀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죠. 유권자가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뼈의 솔림 현상을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건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진영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이 맞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완패를 했을 경우 오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또 선거 상황에 따라서 보수의 결집이 필요로 하는 유권자의 요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명분과 상관없이 단일화를 이룰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성격이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역시 단일화는 예. 정당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예. 양쪽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그런 데서는 서로 머리도 부딪히기 힘들 거기 때문에 예. 좀 약간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6월 12일 날 그 지방선거 바로 전날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야권 입장에선 점점 어려워지는 그렇죠. 상황 아닌가요? 그 점점 어려워지겠죠. 예. 저는 이 시점에서 그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예.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그 이제 이 사회자께서 무소속 출마했던 경험 말씀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죠. 외롭죠. 예. 지금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이기고 진다고 표현할까요? 뭐 하여튼 단일 후보가 되는 쪽이 있고 이제 못 되는 선거를 사람이 있고. 이제 중단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예. 이게 그 개인이라면 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각각 당의 상징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저 두 사람만 선거 뛰는 게 아니고 예. 적어도 수천 명의 이 기초단체 의원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예. 이 오로지 이 서울시장 후보와 손 한 번 잡는 거가 선거운동에 거의 다일 수 있는 예. 이런 후보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졌다. 예. 이거는 너무 그 감당해야 될 리스크, 위험이 너무 큰 겁니다. 군대로 따지면은 사단장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예. 셈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기면 당연히 뭐 자기한테 좋으니까 할라 그러겠지만 예. 졌을 때 감당해야 될 위험 부담이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초반전에 그때도 위험은 있지만 예. 선거 초반전에 뭐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당의 선거 전략이 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이른바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데 예. 지금은 예. 사실은 어느 쪽이든 후보가 갑자기 없어질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의 그 마지막 인계 시점 예. 이걸 넘겨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예. 이 어떤 정치 예술 이걸 보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각 당 지도부에서는 뭐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막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인쇄가 시작이 됐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인쇄가 다 끝마쳐지면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벽보를 붙이더라도 투표 용지에 보면은 남아 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도 또 반감되지 반감되죠.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 연루 사실을 이미 알고도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한 달 넘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처음 이제 보도된 게 4월 13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인 4월 14일 날 또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이 관련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4월 17일 날 이 송인배 비서관이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경찰이 이미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이 이제 다시 알려진 것은 5월 20일 날 한 매체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부터거든요. 예. 그러면은 4월 17일 날 진술을 확보해서 5월 20일 날 보도되기까지 한 달 정도 동안은 이제 경찰 내부에서 서울청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 그 부분을 이제 경찰청장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 21일 날 청와대가 직접 이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서 드루킹 김 씨와 4차례 만났고 사례빚조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주민 서울청장은 뭐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꼭 그걸 전부 다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범죄 수사 규칙에 예. 그 고위공직자라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이목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도 예. 아마 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관이 연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민 서울청장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패싱을 하고 일각에서는 혹시, 정말 이건 혹시입니다.
청와대에만 따로 보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도 뭐 그런 질문을 좀 이주민 서울청장에게 했고요. 예. 이 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건 억측이다. 예. 절대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건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 그리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서 과연 그 전말이 어떻게 되는지 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럼 청와대와 어떤 이 서울청 간의 한 라인이 뭐 그 당시에 가동이 됐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주민 청장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이 파견 나가 있었던 그런 이 이력 때문에 이런 본인은 뭐 억측이라고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특검에서 이 경찰과 청와대, 뭐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간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특검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 법안에는 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특검이 가동이 돼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게 또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이 누가 되든지 의지만 가지면 경찰의 그 축소 의혹 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취지로 소정수 국장도 해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그 처음에 그 잘못된 해명을 하는 바람에 의혹이 확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이 사과를 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 불가피론이 그때부터 불이 지펴진 건데요. 이번에 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이 수사규칙을 위반하고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각의 의혹대로 청와대에다가는 보고를 하고 경찰청장한테는 안 했다면 뭐 법률상 뭐 이 피의사실 공표죄나 이런 혐의가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의 2인자가 그렇죠. 경찰청장을 패싱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경찰이라는 조직의 기본 그 조직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 만약 보고했다면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많은 그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제 그런 점들이 특검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밝혀져야 경찰의 기본이 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경찰의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청와대에도 보고 안 하고 경찰청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그래도 큰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봤는데 이 드루킹 사건이 오늘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신문은 아예 외면을 하고 있고 어떤 신문은 생각보다 자세하게 지면을 하려 하고 있어서 야 이게 뭔가 좀 정치적으로 좀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특검 법안이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특검을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청장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청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일탈 행위 내지는 실수 이런 걸로 해서 비난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판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보건대 그래서 특검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앞으로 수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송인배 비서관 문제예요. 보기에 여하에 따라서 실제 수사를 해보는데 별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지금 송인배 비서관의 역할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딱 있죠. 독대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송인배 비서관이 없는
대통령의 행동은 일거수일투족은 없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히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도 송인배 비서관을 꼭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면은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그러므로 해서 국민도 좀 볼 때 시원하게 보고 또 집권당도 어쩌면 이번 특검을 또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책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특검이 다뤄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했을 때 특검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께서 서울청장이 은폐하려는 혹시 마음이 있었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번 사건이 은폐를 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지금 뭐 송인배 비서관 경찰이 부르면 나가겠다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주민 어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는데 소환할 경우는 응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특검 출범 전에 조만간 송인배 비서관이 서울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 상황이 그냥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인데 이제 국내 정치도 좀 잘 풀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교수, 소종섭 전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